폭우가 쏟아지는 상간도로 한복판에서 임신 8개월의 아내가 남편의 차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다. 고마워요, 오빠. 진심으로 남편은 창문 하나 내리지 않고 차를 돌렸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시장 통닭 골목. 혜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거기였다. 아버지는 혜진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에 공장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그 뒤로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며 파출부 일을 했다. 혜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어머니마저 쓰러졌다. 뇌경색이었다.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반지하방 전세금을 빼야 했고 그래도 모자라 어머니 손가락에 끼어있던 반지까지 팔았다. 그 반지 하나가 어머니가 혜진에게 남긴 전부였다. 어머니는 봄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았다. 22살의 혜진은 그 이후로 혼자였다. 낮에는 공단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3교대 아르바이트를 2개씩 겹치는 날도 있었다. 몸이 버텨주는 한 일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남는 것은 많지 않았다. 월세와 공과금과 밥값을 빼고 나면 통장에 남는 숫자는 언제나 비슷하게 초라했다. 그런데도 혜진은 크게 불평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다. 구구단 말 대신 그냥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민호를 처음 본 건 혜진이 28살이던 초가을 새벽이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편의점 카운터 안에서 영수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리문이 밀려 열렸다.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혜진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입구 매트 위에 무릎부터 꺾이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 날카롭게 울렸다. 혜진은 카운터를 뛰어넘다. 시피 뛰쳐나갔다. 남자의 어깨를 흔들고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크게 불렀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얼굴이 하얗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혜진은 곧장 119를 눌렀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15분이 걸렸다. 그 15분 동안 혜진은 남자 곁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맥박을 짚어보고 호흡을 확인하고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편의점 냅킨으로 닦아 주었다. 남자가 가끔 알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혜진은 귀를 가까이 댔다. 서류, 서류. 말 중에 그 단어만 반복되었다. 구급대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굳어 있었다. 병원까지 따라가서 접수를 도왔고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아 새벽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호자도 아니고 지인도 아닌 그냥 편의점 알바생이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날이 밝아올 무렵 남자가 의식을 되찾았다. 과로와 저혈당이 겹친 것이었다. 의사가 쉬라고 했다. 남자가 병실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혜진을 보았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괜찮으시면 주무세요. 그 말만 하고 일어섰다. 남자가 뒤에서 불렀다. 죄송한데 성함이. 한혜진이요. 혜진은 돌아보지 않고 병원 문을 나섰다. 편의점 야간 마감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다시 들어왔다. 정장은 여전히 빳빳했지만 눈 아래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한혜진 씨 맞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카운터 앞에 섰다. 이름은 김민호, 서울 강남에 있는 로펌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날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넘겼어요.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었어요. 혜진은 별일 아니라? 고 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저한테는 별일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제가 잃어버린 서류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여기 오기 전에 이 근처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서류는 계약서 사본과 판결문 초안이 섞인 서류 묶음이었다. 민호가 로펌에 입사한 지 막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고 그 서류를 잃어버린 게 알려지면
의뢰인에게 큰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었다. 혜진은 편의점 야간 마감을 마치고 골목을 샅샅이 훑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골목이었다. 혜진은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고 버려진 화분 옆 풀숲을 헤쳤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분리수거함 옆구석에서 비에 반쯤 젖은 서류 묶음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이 문을 열자마자 민호가 와 있었다. 혜진이 비닐봉지에 담아 겨주자 민호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이 붉어지는 것을 혜진은 못 본 척했다. 그 일 이후로 민호는 가끔 편의점에 들렀다. 처음에는 음료수 하나를 사며 짧게 인사를 나눴다. 그러다 혜진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오는 날이 생겼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했다. 요즘 날씨가 어떻다든지 퇴근길이 막혔다든지. 혜진은 길게 대꾸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래도 민호는 왔다. 혜진이 야간 알바를 마치고 스쿠터를 타고 나오면 민호가 편의점 앞 전봇대에 기다리고 있는 날도 있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어색해서 못 본 척 지나쳤다. 그래도 민호는 다음에 또 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밥을 한번 같이 먹을 수 있겠냐고. 혜진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저 같은 사람이랑 밥을 왜요? 민호가 웃었다. 혜진 씨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학벌도 변변찮고 가진 것이라곤 반지하방 보증금 몇백만 원이 전부인 사람이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민호가 기다렸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처음 밥을 먹은 곳은 시장 골목 안쪽 작은 순대국밥집이었다. 민호가 고른 곳이었다. 혜진이 어디서 먹고 싶냐고 묻자 민호가 그냥 여기 좋겠다고 했다. 혜진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비싼 곳을 일부러 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담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이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민호가 물었다. 혜진 씨는 이 뭐예요? 혜진이 숟가락을 잡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아프지 말고 사는 거요. 민호가 웃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그 표정을 오래 기억했다. 그 뒤로 2년이 흘렀다. 두 사람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밥을 먹었다. 민호는 혜진의 반지하방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고 혜진은 야간 알바 중 남은 도시락을 민호를 위해 담아두었다.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민호가 가로등 불빛 쪽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혜진 씨.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혜진은 벤치 모서리를 꽉 쥐었다. 저 같은 사람이랑요. 민호가 혜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또 그 말이에요.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어요? 오빠 어머니가 허락하실 리가 없잖아요. 민호가 말했다. 내가 설득할게요. 혜진은 벤치를 잡은 손에서 힘을 뺐다.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혜진이었다. 오빠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 위로 별이 드문드문 돋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반지하방에 혼자 돌아와 어머니가 쓰던 서랍을 열었다. 거기 낡은 파우치 안에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것이었다. 팔지 못하고 끝내 간직해 온 것이었다. 혜진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두려웠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손은 반지를 꼭 쥐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무서워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혜진이 어머니에게 배운 한 가지였다. 민호의 어머니는 혜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인사를 받은 것도 자리를 권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돌아보지 않았다. 혜진은 거실 입구에 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등 뒤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의 어머니 김영숙은 경기도 성남 외곽에 있는 방 4개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15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큰아들 민성은 분가에서 살고 있었다. 거실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다. 장식장에는 민호의 사법시험 합격 사진과 수료기념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김영숙은 그 거실 소파에 반듯하게 앉아 정면을 보고 있었다. 혜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민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혜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김영숙이 천천히 혜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위아래로 훑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김영숙이 입을 열었다. 앉아요. 따뜻한 말이 아니었다.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다. 혜진이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차가 나왔다. 김영숙이 직접 따르지 않았다. 혜진이 일어나 따르려 하자 김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냥 있어요. 혜진은 다시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영숙이 찻잔을 들며 말했다. 학교가 어디예요? 혜진이 대답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김영숙의 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깐 멈추었다. 직업은? 편의점 야간 알바랑 식당 주방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이 눈을 가늘게 떴다. 부모님은? 2분 다 안 계십니다. 이 짧은 대답이 이어질 때마다 거실 안 공기가 조금씩 묵직해졌다. 김영숙이 다시 물었다. 집은?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반지하 월세입니다. 김영숙이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 혜진은 눈치채지 못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화가 아니었다. 김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보고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와 혜진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 혜진 쪽을 거의 보지 않았다. 긴장한 얼굴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 긴장은 혜진을 걱정하는 긴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반응을 계산하는 긴장이었다. 김영숙은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35년을 아들 옆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김영숙이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민호가 어머니를 따라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나도 진지하게 생각할게. 문이 닫혔다. 혜진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찻잔은 아직 따뜻했다. 혜진은 일어나 찻잔을 들고 싱크대 옆에 가져다 두었다. 그것이 혜진이 그날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현관을 나서며 민호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마음이 당연한 거잖아요. 민호가 말했다. 내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혜진은 민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도 믿는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그것이 혜진의 방식이었다. 민호는 다음 날 어머니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김영숙이 주방에서 나오다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허락해주시면 일어나겠습니다. 김영숙이 소파에 앉았다.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다. 김영숙이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두 사람은 그 상태로 1시간이 지났다. 김영숙이 말했다. 배고프지 않냐? 허락해주시면 먹겠습니다. 김영숙이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냄비 소리가 났다. 밥을 차렸다.
아들 앞에 상을 놓았다. 일어나서 먹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김영숙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먹으면서 얘기해. 그날도 허락은 나오지 않았다. 음날 민호가 또 왔다. 또 무릎을 꿇었다. 김영숙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도록 거실이 조용했다. 민호가 바닥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혜진 씨가 없으면 안 돼요. 김영숙이 아들을 보았다. 이번에도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그것은 흔들림이었다. 화가 아니라 안타까움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숙은 그것을 내보이지 않았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그 여자야? 아니면 그 여자한테서 받는 무언가야? 민호가 눈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김영숙이 일어섰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민호가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앉아 있었다. 점심도 먹지 않았다. 김영숙이 오후가 넘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알았어. 하고 싶으면 해.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김영숙이 덧붙였다. 단, 내가 조건을 붙인다. 그 여자 데리고 가까운 데 살아.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뭐니? 김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였다. 두고 보자.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치러졌다. 식장은 시청 근처 작은 웨딩홀이었다. 민호가 고른 곳이었다. 혜진이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묻자 민호가 말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편한 대로. 그 말이 좋게 들렸지만 혜진은 어딘가 마음 한쪽이 석연찮았다. 무관심과 배려는 닮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혜진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다. 내색하는 법을 혜진은 잘 몰랐다. 하객은 200명 가까이 왔다. 그 가운데 혜진 쪽 하객은 7명이었다. 예전 편의점 알바 동료들과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했던 아주머니 셋, 고등학교 친구 2명이었다. 민호 쪽에서는 로펌 동료들과 대학 동문들이 단체로 왔다. 홀 한쪽이 꽉 찼다. 혜진 쪽 테이블은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혜진은 대기실에서 혼자 리를 손질했다. 미용사를 따로 부르지 않았다. 직접 헤어핀을 꽂고 파운데이션을 발랐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잠깐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이럴 때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처음으로 서럽게 느껴졌다. 식이 시작되었다. 혜진이 홀로 입장하는 장면에서 웨딩홀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버진로드를 혼자 걸었다. 에스코트해줄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혜진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걸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가 앞에 서 있었다. 혜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민호가 웃었다. 혜진도 웃었다. 그 순간은 진심이었다. 그런데 식이 끝나기 전 혜진은 한 장면을 멀리서 목격했다. 민호가 하객 사진을 찍던 사진사를 불러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이었다. 사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사진사는 민호 쪽 하객 테이블만 돌았다. 혜진 쪽 테이블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혜진의 7명 하객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었다. 혜진은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조금 더 꽉 쥐었다. 신혼집은 김영숙의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동이었다. 민호가 계약했다. 혜진에게 먼저 묻지 않았다. 이사 오는 날 혜진이 짐을 들고 현관에 서자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 편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불편한 것을 말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혜진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 불편한 것은 속으로 사귀고 몸은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신혼 첫날 밤, 김영숙이 옆동에서 반찬을 가져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던 참이었다. 민호가 문을 열자 김영숙이 반찬통을 내밀었다.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민호가 고마워하며 받았다. 김영숙이 혜진을 잠깐 보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돌아갔. 다 문이 닫힌 뒤 혜진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다. 앞으로 이 단지 안에서 매일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주침이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혜진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첫날 밤이 끝나고 불을 끄며 혜진은 혼자 중얼거렸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작게. 잘해야 한다. 내가 잘하면 된다. 혜진은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한 줄 흘렀다. 혜진은 그 손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치마 안쪽으로 닦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직 거실에 있었으니까. 결혼 생활은 처음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형태를 드러냈다. 김영숙은 일주일에 서너 번 옆동에서 건너왔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고 그냥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기. 도 했다. 혜진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이미 시어머니였다. 왜 이렇게 환기가 안 되어 있어? 창문 좀 열어야지. 혜진이 창문을 열면 다음엔 찬바람이 들어오잖아. 왜 다 열어놔? 라고 했다. 혜진이 반만 하면 또 뭔가를 찾아냈다. 싱크대 물기가 남아있다. 냉장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반찬이 짜다. 찾으면 나오는 것들이었다. 혜진은 매번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받았다. 다른 말을 몰랐다. 국이 짜다는 말을 들은 다음 날 혜진은 간을 줄였다. 그러자 싱겁다는 말이 돌아왔다. 혜진이 그 중간을 맞추려 애쓰는 동안 김영숙은 한 번도 잘 됐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청소도 마찬가지였다. 혜진이 화장실 타일을 닦고 주방 후드를 닦고 베란다 창틀을 닦아도 김영숙은 손가락으로 구석을 짚어냈다. 먼지가 남아있다. 물자국이 있다. 이쪽은 왜 빠뜨렸냐. 혜진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집었다. 무릎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다. 민호는 그 시간에 거의 없었다. 아침 7시 반이면 집을 나섰다. 돌아오는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로펌 일이 바쁜 건 알았다. 혜진도 이해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혜진을 외롭게 했다. 민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혜진이 노셨어요. 하고 나와도 왔어 한마디에 그쳤다.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으면 다시 스마트폰이었다. 혜진이 저녁상을 차려 불렀다. 밥 드세요. 민호가 일어나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다. 혜진은 맞은편에 앉아 밥을 떠먹으며 민호의 옆모습을 보았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그런 말들. 그러나 그 말들이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호가 먼저 물어오는 날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이었다. 김영숙이 와서 혜진의 바느질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혜진이 퇴근 후 부업으로 조금씩 하던 일이었다. 김영숙이 바구니를 들어 거실 바닥에 내던졌다. 이 집이 무슨 공장이에요? 이런 거 집안에서 하면 안 돼. 옷감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혜진이 허리를 굽히고 하나씩 집어담기 시작했다. 민호가 안방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혜진과 눈이 마주쳤다. 혜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주웠다. 민호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날 밤 혜진은 방에 혼자 앉아 갈라진 손끝을 비볐다. 설거지와 청소와 빨래를 매일 반복하는 동안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다. 혜진은 그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더 잘하면 된다.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야.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길게 울었다. 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핸드크림을 찾아 서랍을 열었다. 핸드크림은 없었다. 사지 않았던 것이었다.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살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다. 자신에게 뭔가를 챙기는 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지 않았으니까. 봄이 왔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이 주방에서 쌀을 씻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싱크대 모서리를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쌀 바가지가 기울었다. 쌀이 싱크대 안으로 쏟아졌다. 혜진은 한 손으로 모서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현기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민호가 주방 문 앞으로 왔다. 왜 그래? 그냥 어지러워서요. 괜찮아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쌀 쏟았어요. 민호가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다. 혜진은 혼자 쏟아진 쌀을 건져냈다. 그런 증상이 며칠째 이어졌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냄새에 민감해졌다.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진은 자신의 몸이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 특이를 사왔다.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결과를 확인했다. 2줄이었다. 혜진은 한참을 그 결과를 들여다보았다. 두 손이 저도 모르게 배 위로 올라갔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배였다. 그런데 손이 먼저 거기로 갔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라는 말을 들었다. 의사가 입덧이 심해질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영양 섭취를 잘해야 한다고,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고 했다. 혜진은 진료실을 나오면서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무리하지 말 것, 무거운 것을 들지 말 것, 그 말들이 이 집에서 지켜질 수 있는 말인지 혜진은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임신했어요. 민호가 잠깐 멈추었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이 돌아갔다. 혜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열었다가 닫았다. 냉기가 잠깐 얼굴에 닿았다. 다음 날 김영숙에게 말했다. 김영숙이 건너와 거실에서 반찬통을 꺼내다가 혜진의 말을 들었다. 반찬통을 내려놓더니 혜진을 한번 보았다. 몸 관리를 못한 거 아니에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입덧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숙이 말했다. 힘든 건 다 힘들어요. 나도 너 오빠 낳을 때 그랬어. 그리고 반찬통을 들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혜진은 거실에 혼자 서 있었다.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다. 괜찮냐는 말도 없었다. 그날 오후 혜진은 거실 창가에 혼자 앉았다.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직 변화가 없는 배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혜진은 창밖을 보았다. 옆동 창문마다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저 불빛 어딘가에 김영숙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이를 다는 사실을 혜진 자신만큼이나 반겨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 오지 않은 아이에게 미안했다. 혜진이 배 위에 손을 좀 더 꽉 붙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괜찮을 거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손을 붙이고 있었다. 그것이 혜진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며칠이 지났다. 혜진의 입덧이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주방에 들어서기도 전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래도 아침은 차려야 했다. 민호는 7시 반이면 출근해야 했으니까. 혜진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며 밥을 지었다. 국 냄새를 견디며 국을 끓였다. 상을 차리고 민호를 불렀다. 민호가 밥을 먹는 동안 혜진은 의자에 앉아 빈 그릇 앞에 있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민호가 밥을 다 먹고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밥 안 먹어? 입덧이 심해서요. 먹어야 하는데. 민호가 넥타이를 고르며 말했다.
그리고 현관을 나섰다. 그날 오후 김영숙이 건너왔다. 혜진이 소파에 반쯤 누워 있었다. 현관 소리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왜 이래? 낮에 누워 있어? 입덧이 심해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나도 다 그렇게. 나았어. 누워 있으면 더 힘들어. 움직여야 해. 혜진이 일어섰다. 김영숙이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재료 꺼내봐. 혜진이 냉장고를 열었다. 김영숙이 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마트 다녀와야겠어. 혜진이 장바구니를 들었다. 제가 다녀올게요. 김영숙이 말했다. 그래요. 목록. 불러줄게요. 혜진은 목록을 받아 마트로 나갔다. 입덧이 심한 몸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돌았다. 냉동 코너를 지날 때 냄새가 올라와 잠깐 입을 막았다. 그래도 김영숙이 불러준 목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았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 동안 혜진은 문득 생각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했을까? 손을 잡아주었을까? 잘 됐다고 했을까?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으며 혜진은 눈을 한 번 깜빡였다. 그 생각을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밀어넣는 것도 이제는 익숙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강 음료를 권하는 눈빛이 이상했다. 따뜻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다. 혜진은 그 눈빛을 읽지 못하고 그냥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임신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김영숙이 어느 날 아침 한방 전문점 봉투를 들고 건너왔다. 검은 파우치 안에 작은 유리병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 임산부한테. 좋다는 거야? 한약재로 만든 건데 원장님이 직접 처방해 준 거야? 하루에 한 병씩 먹어.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다. 김영숙이 파우치를 주방 선반 위에 올려두고 돌아갔다. 혜진은 그 파우치를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가 직접 챙겨온 것이었다. 혜진은 그것을 고맙다고 생각했다. 지금껏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날 저녁부터 혜진은 음료를 한 병씩 마시기 시작했다. 쓰고 텁텁한 맛이었다. 억지로 넘겼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김없이 속이 불편했다. 처음에는 그냥 입덧이려니 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다. 밤이 되면 두통이 오고 속이 메스꺼웠다. 사흘째 밤에는 기침이 시작되었다. 가볍고 마른 기침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혜진은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다. 민호가 기침 소리에 뒤척이다 감기인가 하고 물었다. 혜진이 그냥 좀 간질간질해서요 하고 대답했다. 민호는 더 묻지 않고 다시 등을 돌렸다. 며칠이 지나자 기침이 낮에도 이어졌다. 산부인과에 갔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호흡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약간 굳었다. 산모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뭔가 몸에 잘 안 맞는 것을 드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음식이나 보조식품 중에 새로 드시기 시작한 게 있어요. 혜진이 한방 음료를 이야기했다. 의사가 성분을 확인하고 싶다며 병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혜진은 집에 돌아와 파우치에서 병을 하나 꺼냈다. 성분 표기를 들여다보았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작은 글씨였다. 혜진은 그 병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선반에 다시 올려놓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혜진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설마 하는 마음을 애써 밀어냈다. 그날 밤이었다. 혜진이 잠든 뒤 집안이 조용해졌다. 민호가 서재에서 나와 주방을 지나다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 맞은편 동 어머니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늦은 시각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창문 안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실루엣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작은 것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움직임이었다.
민호는 잠시 그 문을 바라보다가 소파로 갔다.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 창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김영숙은 그날 밤 혼자 안방에서 병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방 전문점에서 직접 처방받은 것이 아니었다. 김영숙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이 있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골목 안쪽 한약방이었다. 거기 원장이 김영숙에게 음료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 음료 안에 들어간 특정 성분은 임산부에게 해롭지는 않았다.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이 과량으로 복용하면 화장애와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 김영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며느리에게 매일 건넸다. 이것만으로는 김영숙이 며느리를 해치려 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김영숙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였을 것이다. 김영숙은 음료를 건네기 시작한 첫날부터 매일 아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아내가 기침하는 것을 아채는지, 안색이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는지, 병원을 먼저 권하는지. 아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김영숙은 그 즉시 음료를 치울 생각이었다. 그것이 김영숙의 시험이었다. 민호가 기침 소리를 듣고 등을 돌렸을 때, 안색이 창백해지는 아내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었을 때 김영숙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이었다. 김영숙이 음료를 가지러 왔다가 혜진을 보았다.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고 있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한참 뒤 기침이 잦아들자 혜진이 손수건을 내렸다. 김영숙은 그 손수건 위에 붉은 것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혜진은 눈치채지 못했다. 손수건을 빠르게 접어 치마 옆으로 감추었다. 김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료를 내려놓고 나갔다. 그날 밤 김영숙은 혼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거실 불만 켜져 있었다. 김영숙은 그 불빛 아래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김영숙은 그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저장된 번호 목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이미경이었다. 문자를 입력했다. 아따. 내일 봐야 할 것 같아. 김영숙은 전송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방에서 파우치를 꺼내왔다. 남아있던 음료병들을 하나씩 세웠다. 세다가 멈추었다. 파우치를 닫았다. 그것을 서랍 안에 넣었다. 서랍을 잠갔다. 그날 이후 김영숙이 음료를 가져오지 않았다. 혜진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선반에 파우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침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속이 불편한 것도 나아졌다. 혜진은 음료가 끊긴 것과 몸이 나아진 것 사이에서 생각을 멈추었다. 그 연결고리를 끝까지 이어나가면 어디에 닿는지 알 것 같았지만 알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혜진은 그 생각을 또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이틀 뒤 김영숙이 이미경과 만났다. 이미경은 김영숙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은 30년이 넘도록 알고 지낸 사이였다. 민호가 어릴 때부터 이미경 아주머니라고 불렀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다른 손님들과 멀찍이 떨어진 자리였다. 김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경아, 내가 틀렸어. 아들이 문제야. 이미경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얼마나? 김영숙이 잠시 침묵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이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김영숙이 말했다. 계획 바꿔야 해. 두 사람은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었다. 낮은 목소리였고 중간중간 말이 끊겼다. 이미경이 메모를 했다. 김영숙은 창밖을 보다가 다시 이미경을 보다가 했다. 카페를 나오면서 이미경이 말했다.
잘못될 수도 있어. 김영숙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도 해야 해. 저러다 정말 다친다. 이미경이 김영숙의 팔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다. 알았어. 도울객 두 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김영숙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도 없는 데서 나오는 목소리였다. 미안하다. 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날 밤 혜진은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소견서를 혼자 들여다보고 있었다. 태아는 아직 건강하다고 했다. 다만 산모의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이가 걱정된다고 했다. 혜진은 그 문장 아래에 줄을 긋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컨디션이 회복되는지를 알고 싶었다. 쉬어야 한다는 건 알았다.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도. 그런데 이 집에서 그 말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혜진은 소견서를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에 들어갔다. 국을 끓여야 했다. 민호의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의 손이 멈추었다. 소파 위에 놓인 민호의 스마트폰 화면이 켜진 채였다. 이혼 서류 양식 검색 기록, 아래에 낯선 여자 이름이 적힌 대화창이 열려 있었다. 혜진은 눈을 한 번 깜빡였다. 화면을 덮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을 틀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귀에 찼다. 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냥 서 있었다. 그것은 어느 저녁 민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혜진이 소파를 정리하다가 민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위에 올려두려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화면이 켜져 버렸다. 알림 화면이었다. 대화창 미리 보기가 올라와 있었다. 보지 않으려 해도 이미 눈에 들어온 뒤였다. 미아, 법무법인 파트너 김재우 변호사 딸, 로스쿨 출신 그 이름 아래로 메시. 지 일부가 보였다. 혜진은 읽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두어 줄을 읽어버린 뒤였다. 이혼 서류 검색 기록은 민호의 인터넷 브라우저 첫 화면에 최근 검색어로 올라와 있었다. 혜진은 수돗물을 잠갔다. 손이 젖어 있었다. 행주로 닦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혜진은 냉장고를 열었다. 저녁 반찬을 꺼냈다. 접시를 냈다. 수저를 놓았다. 식탁을 차렸다.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밥 차렸어요. 응,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도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나는 동안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호의 귀가 시간이 더 늦어졌다. 밤 11시, 12시, 가끔은 새벽에야 들어오는 날도 생겼다. 혜진은 물어보지 않았다. 주말이면 출장이라는 이유로 집을 비웠다. 토요일 아침에 나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혜진은 그 이틀 동안 혼자 집에 있었다. 그게 처음에는 조용해서 조금 편했다. 그러다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자신이 무서워졌다. 집에서 남편이 없는 것이 더 편하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이미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었으니까. 임신 4개월이 지났다. 배가 조금씩 둥그러지고 있었다. 혜진은 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졌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았다.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 있었다. 그런데 집안일은 줄지 않았다. 김영숙이 건너올 때마다 청소를 확인했다. 빨래가 밀렸다. 베란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화장실 청소가 빠졌다. 혜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몸을 움직였다. 배가 당기는 것을 느끼면서도 무릎을 꿇고 타일을 닦았다. 빨래통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그런데 이 무렵 김영숙의 행동에는 혜진이 읽지 못하는 다른 층이 있었다. 김영숙이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집 안 곳곳을 관찰하고 있었다. 민호의 외출, 귀가 시간, 집 안 분위기, 혜진의 안색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민호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없는지. 김영숙은 겉으로는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지만 그 눈은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김영숙의 계획을 점점 더 가다듬게 만들고 있었다. 혜진이 산부인과를 다시 찾은 것은 임신 5개월 초였다. 기침이 다시 시작된 뒤였다. 음료를 끊고 나서 한동안 잠잠하던 것이 다시 나타났다. 의사가 태아 상태를 확인하더니 표정을 굳혔다. 산모 상태가 걱정돼요. 혈색이 너무 나빠요. 체중도 빠졌고요. 이대로 가면 아이한테도 영향이 생겨요. 지금 당장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거 드시면 절대 안 돼요. 무리한 활동도 금지해요. 집에서도 최대한 쉬어야 해요. 혜진은 진료실을 나오며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절대 안정, 무거운 것 금지, 무리 금지. 집에서 말하면 들어줄까? 민호에게 말하면 달라질까? 집에 돌아와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말했다. 병원에 갔다 왔어요. 민호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취하래요. 아이 상태도 걱정된다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눈이 갔다. 혜진은 그 옆모습을 보았다. 알았다는 말이 무엇을 알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더 말하지 않았다. 현관 쪽으로 가서 외투를 걸었다. 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김영숙이 건너왔다. 혜진이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김영숙이 말했다. 화분 물이 넘쳤잖아. 베란다 바닥 닦아 혜진이 걸레를 가지러 들어갔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김영숙이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다. 빨래도 밀렸던데. 어제 거 아직 안 돌렸어요. 오늘 돌릴게요. 지금 혜진이 일어섰다. 배가 무거웠다. 허리가 당겼. 다 세탁기를 돌리고 나서 김영숙이 청소기를 가리켰다. 거실 한 번 밀어 혜진이 청소기를 들었다. 거실을 밀기 시작했다. 청소기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혜진이 열어보았다. 한 줄이었다. 한혜진 씨, 당신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혜진이 눈을 크게 떴다. 다시 읽었다. 한 번 더 읽었다. 발신인을 확인했지만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혜진이 화면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답장을 입력했다. 누구세요? 잠시. 뒤 답장이 왔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것뿐이었다. 혜진은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덮어 무릎 위에 얹었다. 창밖에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혜진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작은 것이 안쪽에서 밀어오는 느낌이었다. 혜진은 그 손을 떼지 않았다. 한편 민호가 로펌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어느 밤이었다. 차를 세우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리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보내는 사람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열어보았다. 김민호 변호사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방치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 로펌 파트너님은 알고 계십니까? 민호가 주차장에서 멈추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민호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지웠다. 빠르게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다. 집에 들어오니 혜진이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간 뒤였다. 민호는 주방에서 물을 마셨다. 유리잔을 내려놓으며 싱크대 앞에 잠시 서 있었다. 그 문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회사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민호는 한 번 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안방 문을 열었다. 혜진이 옆으로 돌아 누워 있었다.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민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한동안 천장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눈을 감았다. 혜진 쪽으로 몸을 돌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방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혜진이 기침을 하다가 세면대 앞에서 멈추었다. 손수건을 입에 대고 한참을 기침했다. 기침이 잦아들고 손수건을 내렸을 때 붉은 것이 묻어 있었다. 혜진은 수돗물을 틀어 손수건을 적셨다. 박박 문질렀다. 핏자국이 번졌다. 지워지지 않았다. 혜진은 손수건을 접어 욕실 선반 구석에 밀어 넣었다. 세면대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눈 뒤쪽. 이 뜨거웠다. 청소를 하러 왔던 김영숙이 욕실에 들어갔다가 그 손수건을 발견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김영숙이 선반 위를 닦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손끝에 걸렸다. 꺼내 펼쳤다. 이미 마른 핏자국이 손수건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김영숙은 그것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김영숙은 거울을 보지 않았다. 손수건만 내려다보았다. 그 자리에서 5분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다. 김영숙은 그날 저녁 병원을 예약했다. 자신이 직접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면담을 요청했다. 며느리의 상태에 대해 묻고 싶었다. 혜진이 다니는 병원이었다. 담당 의사가 처음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보호자가 아닌 경우 진료 내용을 공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영숙이 말했다.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그 아이가 집에서 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의사가 잠시 김영숙을 보았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산모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며 태아에게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현재 상태로 가면 조산 위험도 있다고 했다. 김영숙이 진료실 밖으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다.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임산부 복장을 하고 걸어가는 사람.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부부. 김영숙은 그 장면들을 보다가 눈을 내렸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내려다보았다. 20여 년 전 민성을 임신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자신은 어땠던가? 힘들었다. 그리고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다. 남편이었다. 혜진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김영숙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이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아, 서둘러야 할 때가 됐어. 이미경이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얼마나? 바로 이미경이 낮게 말했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 김영숙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그 아이가 다치면 안 돼. 아이도. 전화가 끊겼다. 김영숙이 핸들을 잡고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호가 퇴근 후 어머니 집을 들르는 날이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을 때였다. 민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김영숙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보았다. 혜진이 건강도 많이 안 좋고 사실 저도 이 결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방안이 조용해. 졌다. 김영숙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도 처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솔직히 이 결혼이 잘못된 것 같아요. 혜진이도 저한테 맞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행복하지 않아요. 김영숙이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내려놓았다. 아들을 한동안 보다가 말했다. 아이는 민호가 잠시 멈추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죠. 나중에 김영숙이 그 말을 그대로 되뇌었다. 낮은 목소리였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했지? 네. 혜진이는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김영숙이 말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떤지 알아? 기침할 때 피 섞여 나오는 거 봤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몰랐어요. 그래, 김영숙이 일어섰다. 오늘은 그냥 가.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생각은요? 김영숙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생각해볼게. 문이 닫혔다. 민호가 현관을 나갔다. 김영숙은 안방에서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이미경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는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답장이 왔다. 왜? 김영숙이 문자를 입력했다. 증거가 더 필요해. 이미경의 답장이 짧았다. 알았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다. 혜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민호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수돗물을 잠갔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들렸다. 응, 이번 주말에 봐. 아니, 집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나오기 어려워. 우리 둘이서 봐. 잠시 웃음소리가 났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때 그 레스토랑 예약해 놔. 혜진이 싱크대 모서리를 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수돗물을 다시 틀었다. 통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세게 틀었다. 물이 싱크대 안으로 쏟아졌다. 혜진은 그 물 아래에 손을 넣고 설거지를 계속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천장을 보았다. 민호는 일찍 잠들었다.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말이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더 잘 골랐어야 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한 번 움직였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옆으로 흘러 귀 밑으로 떨어졌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최대한 조용히. 며칠 뒤였다. 김영숙이 건너와 혜진에게 말했다. 거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상황이었다. 김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혜진아,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민호 앞날이 막혀.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가슴이 무너지는데도 예상했던 말이라는 것이 더 서러웠다. 솔직히 말할게. 민호가 이혼 얘기를 꺼냈어. 혜진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리를 생각해봐. 조용히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아이 양육비는 제대로 받게 해줄게.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개는 여전히 숙이고 있었다. 김영숙이 말을 이었다. 그게 서로 편한 거야. 김영숙이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관 쪽으로 걸었다. 그러다 멈추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다. 목소리가 주 낮았다. 먹을 건 있어.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뜻밖의 말이었다. 네, 밥은 잘 먹고 있어요. 김영숙이 그 자리에서 잠깐 더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김영숙이 남기고 간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가라는 말, 그리고 밥은 먹고 있냐는 말, 두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혜진은 그 어울리지 않음을 오래 생각하다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그날 저녁 김영숙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멈추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위 박스를 꺼냈다. 오래된 앨범이었다. 민호가 어릴 때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김영숙은 앨범을 펼치지 않았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한참 뒤 핸드폰을 들어 이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아, 응, 그 산장이. 번주 안에 준비할 수 있어. 이미경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응, 김영숙이 말했다. 따뜻하게 해줘. 춥지 않게. 전화가 끊겼다. 김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앨범을 옷장 위로 돌려 올렸다. 불을 껐다. 어두운 안방에서 오랫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민호가 차 트렁크를 열며 말했다. 잠깐 공기 마시러 가자.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혜진은 1시간 뒤에 알았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았다. 혜진이 주방에서 아침을 차리다가 물었다. 오늘 늦게 나가요. 민호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오늘 오전은 재택이야. 혜진이 밥상을 차렸다. 민호가 밥을 먹고 나서 소파에 계속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했다. 혜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돌아보았다. 민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다. 점심 무렵이었다. 민호가 말했다. 드라이브 갈래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할 것 같아서. 혜진이 멈추었다. 결혼하고 나서 민호가 먼저 드라이브를 제안한 적이 없었다. 임신한 뒤로는 더욱 없었다. 혜진은 잠시 민호의 얼굴을 보았다. 이유를 물으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는 것이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 혜진은 외투를 챙겼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임신 8개월이었다. 신발끈을 묶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았다. 민호가 돕지 않았다. 혜진이 허리를 굽혀 혼자 묶었다. 차가 출발했다. 처음에는 도심 방향으로 달렸다. 라디오가 낮게 켜져 있었다. 혜진은 창밖을 보았다. 가을이 끝나가는 도로였다. 가로수 잎들이 반쯤 떨어져 있었다. 혜진은 그 길을 보며 아이가 태어나면 이 계절에 처음 세상을 보게 되겠다고 생각했다. 따뜻한 생각이었다. 차 안이 조용했지만 혜진은 그 조용함이 싫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또 뭔가가 나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기분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혜진은 곧 알게 되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빠졌다. 산간 방향이었다. 혜진이 말했다. 어디 가요? 좋은 데 있어? 공기 좋은 곳. 민호가 전방을 보며 말했다. 혜진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도로 양쪽으로 나무들이 빽빽해지기 시작했다. 마을이 멀어졌다. 혜진은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길이 좁아졌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구간이 나왔다. 차가 흔들렸다. 혜진이 손잡이를 잡았다. 많이 들어가요? 거의 다 왔어. 민호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였다. 혜진은 그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차가 섰다. 계곡 옆 빈터였다. 도로가 거기서 끝났다. 양쪽으로 산이 막혀 있었고 앞으로는 계곡 물소리가 들렸다. 인적이 없었다. 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빗방울이 하나 둘 차창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호가 시동을 껐다. 내려요. 혜진이 문을 열었다. 발이 흙바닥에 닿았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얼굴을 쳤다. 차가웠다. 혜진이 외투 단추를 갔다. 민호가 트렁크를 열었다.
혜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트렁크 안에 캐리어 하나가 있었다. 혜진의 것이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혜진은 몰랐다. 그 캐리어를 본 순간 혜진의 발이 땅에 붙었다. 민호가 캐리어를 꺼내 흙바닥에 세웠다. 손잡이를 올렸다. 혜진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혼자 살아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평탄했다. 조금 전 드라이브 가자고 했던 그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다. 혜진의 무릎이 굽혀졌다. 주저앉지 않으려고 숨을 참았다. 배가 무거웠다.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어깨와 머리에 내려앉았다. 민호가 운전석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타려는 순간 혜진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민호가 멈추었다. 혜진은 숨을 골랐다. 아이는요, 민호. 가 차문을 잡은 채 말했다.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요. 혜진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았다. 지금 제 몸 상태 알잖아요. 의사가 뭐라 했는지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차에 탔다. 문이 닫혔다. 혜진은 그 자리에 있었다. 차 창문이 닫혀 있었다. 빗속에 시동 소리가 났다. 민호의 차가 후진을 시작했다. 혜진은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차를 향해 소리쳤다. 고마워요, 오빠. 진심으로 목소리가 빗소리 위로 올라갔다. 차가 멈추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시동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포장 도로 위로 흙먼지가 빗속에 번지며 차가 멀어졌다. 혜진은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비가 쏟아졌다. 외투가 젖기 시작했다. 혜진이 배를 두 손으로 감쌌다. 무릎이 꺾였다.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비가 머리 위로 쏟아졌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있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이 참아온 탓인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반대편에서 차 소리가 났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작은 승합차 한 대가 비포장 도로를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차가 혜진 앞에서 섰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다. 안에서 여자가 혜진을 보았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눈이 혜진과 마주쳤다. 한혜진 씨 맞죠? 혜진이 눈을 깜빡였다. 얼른 타요. 비 맞으면 안 돼요, 여자가. 차에서 내려 혜진에게로 왔다. 우산을 펴서 위로 들었다. 혜진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따뜻함이었다. 저는 이미경이에요. 일단 타요. 설명은 안에서 할게요. 혜진이 미경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미경이 히터를 최대로 올렸다. 따뜻. 한바람이 나왔다. 혜진이 외투를 벗었다. 미경이 뒷좌석에서 담요를 꺼내 건넸다. 감기 들면 안 되죠. 혜진이 담요를 무릎 위에 올렸다. 차가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포장이 된 길이었지만 경사가 꽤 있었다. 혜진이 물었다. 어디 가요? 미경이 전방을 보며 말했다. 좋은데요. 따뜻한데 길이 굽어지며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다. 5분쯤 더 올라? 가자. 작은 산장 한 채가 나타났다. 나무로 지어진 단층 건물이었다. 처마 아래 전등이 켜져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군가 먼저 와서 불을 지펴놓은 것이었다. 미경이 차를 세웠다. 내려요. 두 사람이 산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혜진이 눈을 크게 떴다.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다. 방바닥이 따뜻했다. 작은 주방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보온 상태로 국이 끓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과 과일과 음료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약봉투가 놓여 있었다. 산부인과 처방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혜진이 다가가서 열어보았다. 베이비 용품들이었다. 작은 강보와 딸랑이, 아기 양말이 차곡차곡 접혀 있었다. 새 것이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골라 포장한 것이었다. 혜진이 강보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경이 혜진 옆에 섰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 간신히 물었다. 미경이 혜진을 소파에 앉혔다. 차를 한 잔 따라 건넸다. 다 설명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밥부터 먹어요. 아이한테 밥이 먼저예요. 혜진이 찻잔을 받아들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다. 미경이 주방으로 가서 국을 떠왔다. 밥도 퍼왔다. 혜진 앞에 놓았다. 먹어요. 혜진이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미경이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다. 혜진이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입 안으로 들어왔다. 뜨겁고 짜지 않고 부드러웠다. 혜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나왔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미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혜진이 한참을 울었다. 소리를 내어 울었다. 산장 안에 그 울음소리와 빗소리가 함께 울렸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내 편이었다. 내가 틀린 것이 있다면 너보다 내 아들을 더 늦게 알아봤다는 것뿐이야. 김영숙이 그 말을 하는 동안 눈을 내리깔았다.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지 못했다. 김영숙이 산장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혜진이 밥을 먹고 침대에 반쯤 기대어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경이 나가 맞이했다. 발소리가 2개가 되어들어 왔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김영숙이 거실 안으로 들어서며 혜진을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김영숙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손에 보자기를 하나 들고 있었다. 혜진이 일어나려 했다. 김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냥 앉아 있어. 김영숙이 보자기를 내려놓고 혜진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미경이 차를 2잔 가져왔다. 셋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김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놀랐지? 혜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김영숙이 찻잔을 2 손으로 감쌌다. 할 말이 있어? 다 들어. 혜진이 김영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처음 봤던 것과 달랐다. 딱딱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오래 짊어지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김영숙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건강 음료부터였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약방에서 특정 성분을 넣어 만든 것이었다고 했다. 임산부에게 심하게 해롭지는 않지만 몸이 약한 상태에서 지속 복용하면 소화장애와 기침을 유발하는 성분이었다고 했다. 혜진이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탁자 위에 얹혔다. 그걸 왜? 목소리가 낮게 나왔다. 김영숙이 말했다. 아들을 시험하려고. 혜진이 눈을 들었다. 김영숙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음료를 마신 첫날부터 나는 매일 민호를 봤어. 당신 기침 소리를 듣는지, 안색이 나빠지는 걸 알아채는지, 병원을 먼저 권하는지.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나는 바로 그 음료를 치웠어. 김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2달이 지나도록 민호는 단 한 번도 먼저 당신 걱정을 한 적이 없었어. 회사 일이 바빴다고? 그래. 바빴겠지?
그런데 사람이 바빠도 자기 아내가 매일 기침을 하면 한 번은 물어봐. 그게 사람이야.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는 없었다. 당신 손수건에서 피를 봤을 때 김영숙이 말을 멈추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날로 음료를 끊었어. 그리고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산모 상태가 위험하다고 했지? 그 말 듣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무서워졌어. 내 계획이 너무 늦었나 싶어서 혜진이 말했다. 계획이요.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그 음료도, 잔소리도, 나가라는 말도. 혜진이 눈을 크게 떴다. 김영숙이 말을 이었다. 내가 처음에 당신을 반대한 건 맞아. 솔직히 말할게. 학벌도 집안도 없는 사람이 아들 옆에 있는 게 싫었어. 그게 내 잘못이야. 김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이상했어. 민호가 당신을 보는 눈이 없었어. 없다는 게 차갑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어. 당신이 거기 있든 없든.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내가 아들을 너무 몰랐던 건가? 김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둘 다였어.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경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김영숙이 계속 말했다. 오늘 계곡에 당신을 데려다 놓고 온 것, 그것도 내가 만든 상황이야. 민호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야. 다만 빠져나갈 길을 다 막아두었지. 회사에서의 압박, 양가의 시선, 그 상황에서 민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어. 김영숙의 눈이 흔들렸다. 망설임 없이 했어? 임신 8개월. 된 아내를 비오는 계곡에 김영숙이 거기서 말을 멈추었다. 한참이 지났다. 그게 내 아들이야.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다. 미경이 손을 내밀어 혜진의 등에 얹었다. 혜진이 숙이 그 울음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혜진이 물었다.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다. 왜 저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김영숙이 말했다. 당신이 알았으면 표정이 달라졌을 거야. 민호는 영리해. 눈치챘겠지?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어. 혜진이 말했다. 그래도요. 저는 너무 오래 혼자 였어요. 김영숙이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보자기를 가져왔다. 혜진 앞에 내려놓았다. 열어봐. 혜진이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 작은 파우치가 하나 있었다. 열었더니 약봉투들이 들어있었다. 산부인과 처방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약 봉투도 있었다. 김영숙이 말했다. 음료에 넣었던 것과 반대작용을 하는 약초를 달인 거야. 한약방 원장한테 확인했어. 기침이랑 소화 문제에 도움이 될 거야. 산부인과 약이랑 함께 먹어도 된다고 했어. 혜진이 파우치를 손으로 더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이건 김영숙이 보자기 아래쪽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혜진이 받아서 열어보았다. 안에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가늘고 낡은 반지였다. 혜진이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가방에서 떨어진 거야? 주워두었지? 돌려줘야 했는데 기회를 못 찾았어. 혜진의 어머니 반지였다. 어느 날 가방 정리를 하다가 없어진 줄만 알았다. 혜진이 그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차갑고 가벼웠다. 눈물이 또 흘렀다. 미경이 아기용품 상자를 혜진 앞으로 밀었다. 이건 어머니가 직접 고른 거야? 인터넷에서 산 넘어 주문하다가 송 취소를 2번 했어.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김영숙이 미경을 흘겼다. 미경이 못 본 척했다. 혜진이 상자 안에서 강보를 꺼냈다. 작고 부드러운 것이었다.
손 안에 쏙 들어왔다. 혜진이 그것을 꼭 쥐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김영숙이 혜진을 보았다. 혜진이 김영숙을 보았다. 두 사람이 한참 그렇게 있었다. 김영숙이 먼저 눈을 돌렸다. 혜진이 말했다. 처음에는 왜 반대하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김영숙이 잠시 침묵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싫었어. 학벌도 집안도 없는 사람이 민호 옆에 있는 게 그게 진짜 이유야. 그리고 낮게 덧붙였다. 지금은 그게 부끄러워.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김영숙이 혜진을 보았다. 왜? 어머니가 틀렸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김영숙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 눈가에 무언가가 어렸다. 눈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에 가까운 것이었다.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설거지 소리가 났다. 김영숙과 혜진이 둘이 남았다. 김영숙이 말했다. 앞으로 여기서 지내. 민호는 당신이 여기 있는지 몰라. 알게 해서도 안 돼. 언제까지요? 아이 낳고 나서 생각해. 그때까지는 내가 책임. 질게. 혜진이 김영숙을 보았다. 왜요? 김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연한 거야. 그 말만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미경과 속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혜진은 혼자 소파에 앉아 강보를 손에 쥔 채 있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혜진이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움직였다. 혜진은 그 손을 떼지 않았다. 아들아, 내가 뭘 했는지 오늘 법원에서 확인하게 될 거야. 김영숙이 그 말을 아들에게 직접 하지 않았다. 문자 한 통이었다. 민호가 그것을 읽는 동안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비서가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혜진이 산장에 머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혜진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 김영숙이 가져다준 약을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은 덕분이었다. 볼에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다. 미경이 매일 아침 장을 봐서 올라왔다. 혜진이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며 같이 짧게 산장 주변을 걸었다. 낙엽이 떨어진 산길이 고요했다. 혜진이 배를 감싸 안고 천천히 걸었다. 발 아래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가 났다. 그 무렵 도시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영숙이 이미경을 통해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민호가 계곡 비포장 도로에서 혜진을 내려놓고 떠나던 장면은 그날 미경이 준비한 블랙박스 차량을 통해 영상으로 남아있었다. 임신 8개월 산모를 폭우가 쏟아지는 외딴 계곡에 혼자 두고 떠나는 장면이었다. 영상은 뚜렷했다. 민호의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혔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있었다. 음료를 마신 기간과 기침 및 소화장애 증상이 발현된 날짜가 정확히 겹쳤다. 의사의 소견서도 있었다. 산모 컨디션이 악화된 시점과 원인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약방 원장은 김영숙이 어떤 성분을 요청했는지 기록을 갖고 있었다. 물론 김영숙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김영숙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확인된 뒤에는 그 모든 것을 자료로 쓰기 위해서였다. 이미경이 그 자료 묶음을 들고 찾아간 곳은 민호가 일하는 로펌의 대표 파트너 변호사 오상진이었다. 미경은 법조계 쪽에 오래된 인맥이 있었다. 오 변호사는 민호를 아끼는 선배였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윤리적인 사람이었다. 미경이 자료를 펼치자 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말이 없었다. 한참 뒤 고개를 들어 미경을 보았다. 이게 전부예요. 미경이 말했다. 민호 씨가 만나고 있는 여성 쪽 자료도 있어요. 오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그건 됐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다음 날 민호가 로펌에 출근하자 비서가 말했다.
오 변호사님이 오전에 면담을 요청하셨다고요. 민호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오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가 자리에 앉았다. 오 변호사가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돌려 민호 앞에 놓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계곡도로, 트렁크에서 꺼내지는 캐리어, 폭우 속 혜진, 떠나는 차.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오 변호사가 말했다. 이게 자네가 한 일이야. 민호가 입을 열지 않았다. 임신 8개월 배우자를 외딴 곳에 유기한 거야?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야. 배우자 보호 의무 위반이고 만약 저 상황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자네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민호가 말했다. 합의된 상황이었어요. 오 변호사가 자료를 탁자에 탁 내려놓았다.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다. 합의. 폭우 속에 임산부 혼자 세워두고 캐리어 꺼내주는 게 합의야. 민호가 입을 다물었다. 오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 어머니 쪽에서 왔어. 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준비한 거야?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자네한테 기회를 주려고 이 면담을 잡은 게 아니야. 자네가 앞으로 이 로펌에서 어떤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결론은 나왔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오 변호사가 말했다. 정직 3개월. 그 사이에 자네 배우자한테 제대로 된 합의를 내놓아. 아이 양육비, 위자료, 다 이민. 호가 말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자네가 변호사로 일하는 한 사생활이 아니야. 오 변호사가 자료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민호가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에 태블릿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 영상이 정지된 화면이었다. 폭우 속에 혼자 서 있는 혜진의 뒷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영숙이 받았다.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자료를 넘긴 거요. 김영숙이 말했다. 그래. 왜요? 자네가 한 일이니까.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김영숙이 말했다.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내 아들이라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영숙이 말했다. 중요한 건 나는 사람 편이야. 사람답게 사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은 혜진이야.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로펌 일은 자업자득이야. 혜진이한테 해야 할 것들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해. 그리고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 전화가 끊겼다. 한편 민호가 만나던 여성 쪽에도 연락이 닿았다. 이미경이 그 여성의 아버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딸이 임신한 배우자를 둔 유부남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여성이 민호에게 연락을 끊었다. 문자 한 줄이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민호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졌다. 로펌에서는 정직. 옆에 있던 사람은 떠났다. 어머니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형 민성이 그날 저녁 민호를 찾아왔다. 민호가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민성이 술잔을 치우며 말했다. 됐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형도 나한테 뭐라고 하려는 거야? 민성이 맞은편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민호가 답하지 않았다. 민성이 말했다. 혜진이가 처음 너 편의점에서 쓰러졌을 때 새벽에 혼자 병원 따라갔다는 거 알아? 민호가 눈을 내렸다. 그날 새벽에 혜진이가 병원 접수해주고 응급실 의자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다음 날 편의점 마감까지 했어.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너한테 한 게 그거야? 넌 그 사람한테 뭘 했냐?
민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는 내가 모실게. 너는 혜진이한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문이 닫혔다. 민호가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술잔이 치워진 탁자는 비어 있었다. 창밖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민호는 그 불빛들을 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문자를 입력했다. 말을 쓰다가 지웠다. 다시 썼다. 또 지웠다. 빈 화면만 남았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 빈 화면이 오래 꺼지지 않고 밝아 있었다. 산장에서는 그 무렵 혜진이 미경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김영숙이 올라와 있었다. 셋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별 이야기가 없었다. 미경이 오늘 산 반찬이 생각보다 짰다고 투덜거렸다. 김영숙이 그러면 적게 먹으면 되지 않냐고 했다. 혜진이 그 말을 듣다가 조용히 웃었다. 김영숙이 혜진을 보았다. 혜진이 웃는 것을 김영숙은 처음 보았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가늘어지는 얼굴이었다. 김영숙은 눈을 내렸다. 밥그릇에 눈을 고정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굳어있던 얼굴이 아주 조금 풀려 있었다. 미경이 그 모습을 보고 모른 척하며 국을 떴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처마 끝이 흔들렸다. 산장 안은 따뜻했다. 아이가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젖은 흙 위에 작은 발자국이 점점이 찍혔다. 봄이 오고 있었다. 출산은 그날 새벽에 시작되었다. 아이가 오려는 것을 혜진이 느낀 것은 밤 2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배가 단단하게 굳으며 허리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가진 통이려니 했다. 그런데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다. 간격이 점점 좁아졌다. 혜진이 미경의 방문을 두드렸다. 미경이 졸린 눈으로 나오다가 혜진의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다. 지금이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 핸드폰을 들었다. 김영숙이 도착한 것은 30분 뒤였다. 산장과 멀지 않은 마을 입구에 미리 잡아둔 숙소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달이 가까워지면서 김영숙은 매일 밤 그 숙소에 머물렀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온 것이 없다. 김영숙과 함께 조산사가 왔다. 이미경이 사전에 연락해 둔 사람이었다. 지역에서 오래 일한 조산사였다. 두 사람이 산장 안으로 들어서자 혜진이 침대에 앉아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조산사가 혜진 옆에 앉아 맥을 짚었다. 곧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밖에서 바람이 울었다. 이른 봄 초입이었지만 산 위는 아직 추웠다. 지붕 위로 바람소리가 지나갔다. 혜진이 이를 악물었다. 통증이 점점 강해졌다. 김영숙이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이 눈을 들었다. 김영숙이 혜진을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혜진이 그 손을 놓지 않았다. 통증이 올 때마다 꽉 쥐었다. 김영숙이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통증의 간격이 좁아지고 강도가 세졌다. 혜진이 숨을 몰아쉬었다. 조산사가 옆에서 지시를 했다.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힘을 어느 순간에 주어야 하는지. 혜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버텼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김영숙의 손이 혜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경이 젖은 수건으로 혜진의 이마를 닦았다. 혜진의 입에서 낮은 비명이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작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산장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의 첫 울음이었다. 세상에 처음 내는 목소리였다. 조산사가 아이를 받아 처치를 했다. 김영숙이 혜진의 손을 잡은 채 그 울음을 들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눈 아래로 뭔가가 흘렀다. 김영숙은 닦지 않았다. 미경이 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잠시 뒤 조산사가 깨끗이 닦아 강보에 싼 아이를 혜진 품에 안겨주었다. 혜진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코, 꼭 감은 눈, 두 주먹을 쥔 채 울음을 그치려는 얼굴이었다. 혜진이 손가락으로 아이의 뺨을 아주 살짝 건드렸다. 아이가 그 손길을 느꼈는지 잠시 울음을 멈추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우르렁거리던 바람이 잦아들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산장 창문으로 이른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혜진이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늦은 봄눈이었다. 굳지 않고 가벼운 눈이었다. 하얀 것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혜진이 아이를 안은 채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눈 오는 날에 왔네. 김영숙이 그 말을 들었다. 혜진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 지엇. 혜진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소율이요. 막을 율. 아니, 그냥 예쁜 이름이. 김영숙이 아이를 보았다. 소율아, 그 이름을 한 번 불렀다. 아이가 작은 소리를 냈다. 셋이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다. 미경이 손으로 눈을 닦았다. 김영숙이 못 본 척했다. 혜진이 웃었다. 이혼 절차는 산장에서 내려온 뒤에 시작되었다. 혜진이 먼저였다. 민성이가 연결해준 법률지원단체의 변호사를 통했다. 민호가 계곡에서 혜진을 유기한 영상, 배우자 방치 기간 동안의 병원 기록, 불륜 관련 정황 자료. 민호 쪽에서 대응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민호는 로펌 정직 상태였고 외부 시선도 좋지 않았다. 하부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양육비와 위자료가 정해졌다. 혜진이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것이 끝이었다. 소율이가 생후 3달이 지났을 무렵 혜진은 산장에서 내려왔다. 김영숙이 준비해 둔 곳이 있었다. 산장에서 멀지 않은 읍내의 작은 아파트였다. 햇볕이 잘 들어왔다. 아이 방으로 쓸 작은 방이 있었다. 혜진이 짐을 풀면서 창밖을 보았다. 마당이 있었다. 땅이 있었다. 소율이가 걸음을 배우면 저기서 걸음마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영숙은 한 달에 2번 혜진을 찾아왔다. 매번 음식을 해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김영숙이 들어서면 혜진이 차를 끓이고 김영숙이 반찬통을 내려놓고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소율이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채워져 있는 침묵이었다. 소율이가 뒤집기를 하던 날이었다. 바닥에 눕혀놓았더니 끙끙거리다가 옆으로 벌러덩 넘어갔다. 그 모습을 세 사람이 동시에 보았다. 미경이 그날도 와 있었다. 소율이가 넘어가며 자기가 넘어진 것에 놀랐는지 잠깐 멈추었다가 까르르 웃었다. 셋이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김영숙이 소리내어 웃었다. 혜진은 그 웃음소리를 처음 들었다. 낮고 투박하지만 진짜 웃음소리였다. 혜진이 소율이를 들어 올렸다. 잘했다, 우리 소율아. 소율이가 혜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다. 작은 손이었다. 민호가 산장을 찾아온 것은 이혼 서류가 마무리되고 2달이 지났을 때였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는 혜진이 묻지 않았다. 어느 오전 초인종이 울렸다. 혜진이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수척해 있었다. 눈 아래가 내려와 있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기 과자였다. 소율이 먹을 수 있나 해서 혜진이 그것을 받았다. 아직은 이른 것 같아. 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잠시 서 있었다. 민호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 소율이가 누워 있었다.
두 주먹을 쥔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보았다. 말이 없었다. 한참 뒤 입을 열었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 혜진이 말했다. 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혜진이 말했다. 오빠, 민호가 멈추. 었다. 계곡에서 나를 거기 내려놓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거기서 혼자 버티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날 고맙다고 한 거야. 민호가 오래 서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걸어갔다. 혜진은 문을 닫았다. 소율이가 바닥에서 소리를 냈다. 혜진이 소율이 곁으로 가서 바닥에 앉았다. 소율이를 안아 올렸다. 겨울이 지났다.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났다. 마당에 풀이 돋기 시작했다. 혜진이 처마 아래에 서서 마당을 보고 있었다. 김영숙이 옆에 섰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소율이가 마당 쪽으로 기어갔다. 문지방에서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다. 바깥 공기가 느껴진 것인지 눈을 깜빡였다. 그러더니 마당으로 손을 내밀었다. 혜진이. 소율이를 안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다. 땅에 발이 닿자 소율이가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아직 걸음마를 배우기 전이었지만 제 발로 땅을 딛고 싶어 했다. 혜진이 소율이의 겨드랑이를 받쳐 세워주었다. 소율이의 발바닥이 흙 위에 닿았다. 발자국이 찍혔다. 작고 또렷한 발자국이었다. 소율이가 소리를 질렀다. 기쁜 소리였다. 혜진이 웃었다. 김영숙이 처마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발자국이 하나 둘 젖은 흙 위에 점점이 남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